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상당히 위험하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프랑스에는 심각한 위기가 있었어요. 이런 시국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나폴레옹이었습니다. 히틀러는 또 다른 나폴레옹이 되기를 원했다고 해요. 아 진짜? 독재자로 알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번개처럼 날아올랐고 벼락처럼 내리쳤고 자기가 토르네, 토르야. 프랑스 시민들의 입까지도 막아버렸어요. 노예제도를 부활시킨다. 군대를 보내서 진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심하다, 심해. 남녀노소 상관없이 총칼로 처형을 했어요. 뭐야, 이게? 나폴레옹의 어두운 행보를 한번 벗겨보려고 합니다. 1808년 3월 18일에 스페인 왕국 내부에서 후계자 문제로 혼란이 심해졌었어요. 나폴레옹은 스페인의 왕과 그 맏아들을 프랑스 남서쪽에 있는 마요르라는 도시로 불러요. 그리고 이제 윽박지르죠. 왕 자리 내놔. 그래서 그 왕자리를 자기 형인 조제프한테 주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부르면 와요? 왕이? 저기요, 일로 와. 왔어요. 진짜 왜 가지? 그러니까 스페인 왕이. 프랑스의 영향력이 그만큼 셌어요. 와. 나폴레옹의 형이 즉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니까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는 반대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겠죠. 근데 그 반대 시위가 엄청 거세지니까 프랑스군이 한 가지 결심을 해요. 마드리드의 프렌시페 피오 언덕에서 끔찍한 학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상황을 표현한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본것 같아. 예, 프란시스 고야가 그린 1808년 5월 3일이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프랑스 군인들이 있어요. 이 그림은 학살 장면에 교과서로 불린 만큼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렇게 학살을 자행을 했으면은 스페인 국민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스페인 군대가 이제 들고 일어서게 되니까 스페인의 왕이었던 나폴레옹 형이 스페인 군대랑 싸우게 되고 결국 패배를 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유럽에서는 아, 나폴레옹 군대가 무적이 아니구나. 우리도 싸우면 이길 수 있겠는걸? 이런 인식이 퍼지게 돼요. 나폴레옹의 전쟁의 신이라는 이미지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이 나폴레옹이 보낸 군대가 저지른 학살은 이 사건 이전에도 있었어요. 지금은 IT라고 불리는 그 전에는 쌍도망그였어요. (1794년 2월에) 노예제가 폐지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제1통령이 되고 나서 여기에서 노예제도를 부활시킵니다. 그러니 더 반발이 거셌겠죠. 그리고 나폴레옹도 이곳에서 식민지 제국을 제대로 한번 건설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진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끔찍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학살? 그때 진압을 하던 장군도 그렇고 나폴레옹도 그렇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흑인들을 모두 죽여야 된다. 그래서 어떤 장군은 12세 미만의 아이들만 제외하고
남자든 여자든 산속에 있는 모든 흑인을 죽여야 한다면서 총칼로 처형을 했어요. 또 목에 무거운 자루를 매달아서 바다로 밀어서 죽이는, 그러니까 수장시키는 거죠. 이런 학살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끔찍해요. 왜 인종차별주의라는 얘기 듣는지 알 것 그거는 같아요. 확실하네, 백인 우월주의. 네. 음. 프랑스 군대는 흑인뿐만 아니라 유색인들을 죽여서라도 노예제도를 부활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독립군의 거센 저항을 받게 되고 또 황열병이라고 하는 풍토병이 있는데 그 변수 때문에 결국은 2년 만에 군대를 철수하게 돼요. 줄리안 씨, IT 학살이 최근에 또 논란이 됐다면서요? 네, 맞아요. Black Lives Matter 대해서 들어봤죠. 근데 그때 이제 이런 노예 제도 덕분에 부유해진 이제 지방이라거나 아니면은 영웅으로 삼고 있는 이제 그 나라 인물들에 대한 비판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폴레옹에 대한 비판도 함께 같이 하게 됐어요. 영웅으로 삼긴 게 좀 잘못됐다. 재평가해야 된다. 재평가해야 됐다. Napoléon, en 1802, vous l'avez là aussi évoqué, a rétabli l'esclavage que la Convention de 1794 avait aboli. Napoléon, dans ses conquêtes, ne s'est jamais véritablement préoccupé des pertes humaines. Une société historique. Un pays de temps long qui avance sans effacer, sans nier ni renier, mais en réinterprétant sans cesse, en reconnaissant, en cherchant à comprendre. Aujourd'hui encore, nous assumons tout. 처음에 그 군인이었을 때 나폴레옹이랑 황제가 된 나폴레옹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다른 인종 학살을 하고 인종차별주의를 하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독재자로 평가받는 그런 나폴레옹의 어두운 행보를 한번 벗겨보려고 합니다. 황제가 된 나폴레옹은 또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미 벌써 못된 짓 다 하고 있는데 노예 그거 부활시키고 그거 있어요. 뭐 네. 학살하고. 흑인들 다 죽이고. 사실 나폴레옹이 황제가 될 때 프랑스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나는 이전 부르봉 왕실과는 다를 것이다. 나폴레옹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권력에 또 집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국민들과 했던 약속을 잊은 채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또 가리지 않게 됩니다. 아까 자신이 직접 기사까지 쓰면서 자기 어떤 이미지를 막 만들어냈다고 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언론도 통제하고 검열을 강화하면서 또 자기한테 유리한 여론을 조성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실제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다음에 신문의 수가 급감합니다. 1799년에 쿠데타 이전에는 파리에 73개 신문이 발행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쿠데타 직후에 그 수가 13개로 줄었고 이제 제정 말기죠. 1814년에는 파리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4개밖에 안 났습니다. 아우 진짜. 또 나폴레옹은 언론과 함께 프랑스 시민들의 입까지도 막아버렸어요.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20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네? 코로나? 집합 금지. 20명 이상 집합 금지예요. 코로나가 생겼네. 네. 갑자기. 근데 많이 모이는 장소들이 있죠. 프랑스에서 정말 많이 모이는 장소, 카페가 있어요. 근데 영업을 못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문을 닫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카페 같은 데는 경찰들을 보내서 감시를 엄청 심하게 합니다. 경찰까지. 이렇게 언론의 자유를 탄압했던 나폴레옹은 과연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직접 고백한 회고록을 보면 그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요. 내가 비난받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내 독재에 대해서 내 역사가들은 독재가 불가피했다는 거를 증명해 줄 거야. 이게 무슨 얘기? 정당화하는 그렇죠. 거죠. 나폴레옹은 자신이 자유를 억압한 게 아니라 시민들을 혼란한 시국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속박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독재는 역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혹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 생각나는 사람이 없나요? 히틀러죠. 그렇죠. 실제로 과거 이제 히틀러의 한 사령관이었던 사람의 말에 따르면 히틀러는 또 다른 나폴레옹이 되기를 원했다고 해요.
롤모델이었구나. 그때 그 앵발리드 박물관에 원래 오스트리아에 있던 그 나폴레옹 아들의 유해를 같이 이장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프랑스에 대한 선물로? 최악의 한 수라고 일컬어지는 러시아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러시아랑 재혼달라고 그랬다면서 러시아를 침공해버려요? 그럼 당시 유럽 지도를 한번 다시 볼까요? 이게 프랑스의 영향권입니다. 이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을 자기의 영향력 아래 두었죠. 아니 저 포르투갈은 뭐야? 포르투갈도 프랑스가 잘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 영국의 방해로 실패했어요. 아 쟤네 너무 무섭겠다. 네. 어디 저쪽으로 가면 바다고 이쪽으로 나가면 프랑스고. 사실 프랑스는 대륙에서는 뭐 많은 승리를 거뒀다고 하지만 바다에 나가면 정말 약했어요. 영국 해군한테 너무 쉽게 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곳 트라팔가르. 트라팔가르 해전에서도 크게 졌죠. 그리고 이집트 원정 당시에도 영국 해군한테 프랑스 함대가 침몰당하면서 나폴레옹의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생각을 하기에 영국을 바로 침공을 하는 건 이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해군이 너무 밀리니까. 그래서 간접적으로 영국을 공격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바로 대륙 공세령이에요. 이 대륙 내에서 영국이랑 절대 교역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폴레옹이 크게 화가 나는 일이 발생을 해요. 누군가 결혼했네. 바로 러시아가 말을 안 들어요. 러시아가 대륙 봉쇄령에도 불구하고 영국 상품 막 수입하고 그러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보시면 여기 바르샤바 공국이라고 있어요. 지금의 이제 폴란드인데 이쪽 폴란드 지역을 또 러시아가 침공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안 되겠다. 러시아를 한번 손을 봐줘야 되겠다. 1812년 6월에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러시아로 향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폴레옹은 이 결정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거라는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폴레옹의 전쟁 스타일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속전속결. 그렇죠. 빨리. 나폴레옹은 최대한 빨리 러시아하고 싸움을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빨리 끝내고 싶어 했어요. 아 이거 알겠다. 근데 러시아는 차일피일 미룹니다. 계속 뒤로 물러나면서 프랑스가 계속 들어오게 만들어요. 매번 그 작전을 쓰네 러시아. 러시아는 진짜 전쟁만 하면 저 작전을 네. 쓰네. 맞아. 1812년 9월 14일에 이제 나폴레옹 군대가 모스크바에 입성합니다. 근데 도시가 고요했어요. 아무것도 없어. 도망갔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폴레옹은 크레물린 궁전으로 갔어요. 그 주인 없는 크레물린 궁전에서 이제 러시아군이 항복을 하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모스크바의 많은 부분을 태워버리는 엄청난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나폴레옹 군대는 보급품을 최소화하고 현지에서 뭔가 조달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번에 그 전략이 큰 화로 돌아왔어요. 그 지원 씨가 말씀하셨듯이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때도 보급 다 끊어버리고 불태우고 후퇴하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그런 전략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자기네들도 그건 되게 와 리스크가 큰 전략이다. 그렇겠죠. 자기 여기 문화재도 있고 막 유산들도 있을 텐데 막 그걸 다 그때는 아직 유네스코 전이라서 근데 그때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나폴레옹의 불패 신화가 깨지니까 프랑스한테 짓눌려 있던 여러 나라들이 서둘러서 100만 대군 규모의 반불동맹 군대를 결성을 합니다. 아 기회죠. 그래서 1814년 3월 31일에 파리에 입성을 하게 돼요. 결국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를 주축으로 한 반불동맹의 압박 아래 나폴레옹은 자신과 자신의 후계자가 프랑스에서 황제의 자리를 이제 포기하겠다는 조약에 서명을 하게 되죠. 프랑스 혁명 정신이 유럽으로 퍼지는 걸 두려워했던 반불 동맹은 프랑스를 이제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영국에서 망명해서 숨어 살고 있던 루이 18세를 프랑스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왕위에 앉히고 부르봉 왕실을 이제 복귀시켰죠. 아 진짜 이게 무슨 야 점점 더 뒤로 가네. 재밌어 아주 재밌어. 나폴레옹이 엘바섬에서 힘들게 지내고 있을 때 프랑스 내에서는 부르봉 왕실이 복귀한 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반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프랑스에서 자신의 복귀를 바라는 민심이 있다, 이거를 알아내고 9개월 동안의 유배 생활을 뒤로하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엘바섬을 탈출합니다. 이후에 프랑스 민중들이 원하는 입헌주의를 약속을 하게 되고 프랑스의 적대적인 나라들과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폴레옹의 이런 기세를 두려워하던 여러 유럽 국가들이 이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다시 전쟁에 돌입하게 돼요. 워- 바로 워털. 그렇죠, 워털루에. 왜 자꾸 우리 땅 와서 싸워 사람들이. 아. 나폴레옹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영국, 그리고 영국의 연합군과 대항해서 싸운 전투에서 프랑스가 상당히 막상막하로 싸웠었어요. 근데 나폴레옹 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워털루 전투가 있기 바로 전날 오후부터 엄청 비가 많이 내렸어요. 비 오면 약점이 생기나요? 포병이나 기병들 이동이 힘들죠. 질퍽질퍽한 땅에서 포를 밀고 가기가 힘들죠. 이런 상태로는 바로 개전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개전 시간을 미루게 됩니다. Over there, sir. Over there. That cloud of dust. An army on the march.
그리고 또 어떤 장군의 잘못된 또 판단으로 인해서 기병대가 거의 전멸을 하게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우연처럼 겹치게 되면서 결국 나폴레옹의 군대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또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이미 한번 유배 갔다가 탈출한 전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먼 곳으로 보내자. 그래서 저 대서양 남쪽에 아프리카에서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보냅니다. 다시 못 돌아오게 완전 보내버려요. 맞아요. 가장 가까운 육지가 1200km나 떨어져 있었어요. 만약에 나폴레옹이 탈출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어딜 간다 그러면 진짜 뭐 한 달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오갈 데 없는 유배 생활을 하는 와중에 또 자기의 삶을 담은 회고록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고록 때문에 나폴레옹과 관련된 많은 신화가 또 탄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폴레옹은 결국 초라하게 숨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이 그림들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왼쪽에 7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사건을 기림해 만든 우표입니다. 우표예요. 예, 우표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해골이 피라미드처럼 쌓여 있는 끔찍한 만평인데요. 학살을 했다는 거네요. 예. 700만을 학살했다고요? 예. 이 두 그림의 공통점은 오늘의 주인공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사람이네. 키워드가 피의 대숙청을 벌인 소련 최고의 독재자,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와 라이벌이었던 인물. 예, 바로 스탈린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런 대기근을 그 홀로도모르라고 부르는데요. 이 뜻은 우크라이나 말로 그 기아에 의한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제 굶주려서 지쳐서 거리에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그 식으로 죽음을 당한 사람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 무뎌져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이것을 걸어 다니는 것이죠. 어떡해. 그래서 이렇게 최악의 대기근이 계속되니까 결국 이제 그 사람들이 나무 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뜯어먹고 쥐, 벌레 다 이제 먹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좀 끔찍한 설명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나중에는 그래도 먹을 게 없으니까 결국은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아 설마 서로를. 사람을 잡아먹게 되죠. 그래서 식인 행위가 저질러지고요. 사람 고기를 파는 시장까지 열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죽으니까 이 아버지가 결국 자기도 굶주림에 지쳐가지고 정신이 나가서 딸을 잡아먹고 아들까지 잡아먹고 이래서 결국은 경찰이 식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아버지를 체포한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죠. 이 기근이 심해지니까 당연히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 러시아를 떠나서 식량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스탈린이 이때 그 우크라이나 국경을 봉쇄해 버립니다. 다 틀어 잠그는 것이죠. 그래서 굶주림에 이기지 못한 아이들이 결국 기차에 매달려 가다가 체포되고 그리고 이제 고아원에 보내지기도 하고요. 죽기도 하고
이 정책의 결과로 10만 명 넘게 사망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다들 대농업을 해서 수확을 많이 했을 텐데 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대농장에서 곡물을 다 외국으로 파는 것이죠. 외국에 내다 팔아서 아예 안 주고요? 아주 극히 일부만 주거나 안 줘서 외국에 팔고 공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람이 그냥 굶어 죽도록 방치를 한 건가요? 그렇죠. 나라에서? 그래서 어떤 희생도 이 목표를 거스를 수는 없다. 설령 사람이 굶어 죽더라도 국가가 정한, 당이 정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똑같이 굶겨야 돼. 예. 그런 사람. 1932년 한 해만 해도 우크라이나에서 무려 427만 톤의 곡물이 추출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1년 동안 적어도 1,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다 외국으로 수출하고 우크라이나 안에서 구호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당시 우크라이나의 그 대기근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답. 예. 아까 일리아 씨도 말씀하셨는데 예. 그냥 정부에서 그냥 부인하는 거죠. 부인 네. 했는데 그런 적 없어. 예. 아니, 그러지 않았어. 뭐 이러니까 지원 씨가 거의 정답을 갔는데요. 정답 바로 앞에서 삐끗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답.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규현 씨. 정답. 예. 좀 더 딥하게 들어가야죠. 깊게. 자, 아무래도 이제 좀 주변 외국 나라들에 대해서 좀 연막 작전을 좀 펼쳤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짓된 날조된 기사를 막 퍼뜨렸을 것 같은데. 예, 딩동댕 정답입니다. 딩동댕. 예. 예. 그래서 당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영국의 한 기자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이 참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기근을 폭로하는 기사를 썼는데 스탈린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거짓 기사를 쓰게 만듭니다. 당시 미국의 뉴욕 타임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언론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러시아 지국장이 월트 듀란티라고 하는 인물이 있거든요. 이 듀란티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스탈린을 위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배는 고프지만 굶어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사를 씁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읽고 세계 사람들이 러시아의 실상을, 우크라이나의 실상을 모르게 됐고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 기사를 썼던 듀란티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상인 퓰리처 상을 받게 된 것이죠. 그 스탈린이 언론 통제를 한 거네요. 언론 통제를 하고 외국 기자들까지도 매수해서. 매수하거나 끌어들여서 가짜 뉴스를 만들었던 것이죠. 외국 언론만 통제한 것이 아니라 집권 초기부터 당연히 내부의 언론 통제도 진행을 합니다. 어떤 내용을 거기에 통제하려고 했을까요? 예를 들면 자기랑 반대된 사람들의 의견, 예. 비판적인 말들. 그것도 다 비판하고요. 소련의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현상이나 사건들을 다 이제 틀어막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 기아, 자연재해, 아니면 범죄, 실업자, 이런 것을 다 막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스크바에 가장 유명한 극장이 있죠. 발레도 연주회도 하는 볼. 그 뭐지? 볼쇼? 예, 볼쇼. 볼쇼이. 예, 볼쇼이 극장이 있는데요. 이 극장에 내부 수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까지도 공개되면 안 되는 금기 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되는데 수리를 한다는 것은 뭔가 고장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고장이 난다는 것은 우리 소비에트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의 생각 때문에 그런 사소한 사건까지도
언론에 나가지 못하게 막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스탈린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다스리는 소련 사회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잘못이 없다. 이런 유토피아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아주 극단적인 언론 통제를 했던 것입니다. 진짜 그 독일 히틀러랑 비슷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때 맞아요. 히틀러 시대에도 언론 통제하고 그랬었잖아요. 똑같이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언론들이 있었는데 하나로 이제 동일하게 만들어서 이제 아예 독일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고 아예 히틀러만 영웅처럼 이렇게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 전반기에 사실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언론 통제를 하는데요. 안나 씨가 말한 것처럼 독일에서 그리고 제가 설명한 것처럼 소련에서는 가장 그런 언론 통제가 극단적으로 시행됐다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1933년에 독일에서 히틀러가 권력을 잡죠. 그리고 공공연하게 우리의 목표는 소련을 제압하고 정복하는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이념이 다른 소련을 제압하겠다는 히틀러의 말을 들으면서 스탈린이 전쟁이 언젠가는 일어나겠구나. 그 사이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죠. 자,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밖에 있는 적도 견제해야 되겠지만 또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내부의 적. 예, 내부의 적을 철저히 없애버려야 된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수십만 명의 희생자가 나오는 피해 대수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숙청의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잡아가네. 끌려가네. 예. 저 사람 뭘 했길래? 이 사진을 보면 당시에 소련의 비밀 경찰이 있거든요. 비밀 경찰을 부르는 말이 엔카베데였었는데요. 이 엔카베데 요원들에게 체포되어서 길거리에서 그대로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없고 엔카베데가 지목하면 인민의 적, 국가의 적이라고 선언되고 그냥 끌려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피비린 나는 그런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한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갑자기? 아니 뭐 이유라도 이렇게 사실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제 묘사한 장면인데요. 이렇게 지하 밀실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뒷덜미에 권총을 쏴서 처형하는 것이 바로 엔카베데의 전형적인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숙청을 당하는 대상은 농민, 가장 일반적인 농민부터 당중앙위원회 최고위원,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결정이 되고 시행이 됩니다. 정치인만 잡아가는 게 아니라 농민도 끌려가요? 그러니까 고위 당직자나 공직자 중에 숙청의 대상이 됐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확대가 돼서 일반 국민들까지도 대상이 되었죠. 아니, 당원들끼리는 그럼 고위 뭐 장군들도 있잖아요. 예. 왜 안 들고 일어서요?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기습적으로 체포해서 처형하는 것이죠. 무서워서 뭐 아무것도 못 하겠네요. 찍소리도 못 하겠는데. 문제는 숙청을 자행했던 저런 처형을 했던 사람이 다음 날이나 조금 뒤에 오히려 더 숙청 대상자가 돼서 똑같은 식으로 처형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서로 죽고 죽이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자기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결과 당시 소련 공산당의 당원 수가 한 300만 명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3분의 1, 4분의 1이
숙청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일반 시민들은 어떤 기준으로 숙청 대상자가 됐을까?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해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정치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예. 뭐 그냥 무작위로 끌려간 거 아니에요? 무작위로 끌려가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의 기준. 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고발을 당하면은 곧바로 숙청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진위에 상관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쉽게 말하면은 평소에 자기가 싫어했던 사람이라든지 옛날에 자기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을 했던 어떤 그런 경험이 있을 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냥 그 거짓으로 고발을 한 것이죠. 그러면 그 거짓 고발의 진위와 상관없이 고발을 당한 사람이 끌려가서 숙청을 당하거나 아니면 강제 수용소에 갇히거나 심한 경우는 처형을 당했던 것이죠. 그럼 누가 먼저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사이가 안 좋은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남을 고발하면요, 쉽게 말하면 용감한 시민이다 하면서 이제 보상을 해주죠. 그런 물질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1929년에 확실하게 권력을 잡았으니 1953년까지 권력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은 그 살벌한 소련의 권력 투쟁 속에서 결국 승리했고 사회주의의 그 최고 지도자가 되었죠. 하지만 그의 통치는 독재, 대기근, 대숙청, 테러 등 헤아리기 힘든 인명 피해를 불러왔고 그의 이름은 숭배의 대상이면서도 공포의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이제 그 스탈린의 삶이 주는 교훈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인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민주주의 없는 혁명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네로가 어떻게 황제가 되었을지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파란만장합니다. 그 로마에서 네로가 몇 번째 황제인지 아십니까? 13번. 네 번. 네 번째? 네 번째. 네, 5번째 황제. 그러면 네로는 태어나자마자 황제로 점찍힌 이런 후계자였을까요? 소위 말하는 황제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아닐 것 같은. 예, 사실 이 네로는 태어날 때는 황제의 후계자와는 좀 멀리 있었던 사람이에요. 후계자가 아니었던 거죠. 사실 근데 그 엄마의 이름이 아그리피나라고 하는데요. 이 아그리피나가 그냥 조용하고 정숙한 그런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이 아망을 어떻게 해서든지 얻고 싶어 했던. 그 아마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옆에 군사적인 책임을 지던 사람이 아그리파라는 사람이 있죠. 맞아요. 그 아그리파의 손녀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그리피나 이렇게 되는데 그 아그리피나의 오빠가 바로 그 로마의 3번째 황제였던 칼리굴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네로가 아주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황제의 집안에 있었긴 했지만 황제의 후계자로는 주목을 못 받은 거예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황제의 직계 자손은 아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자기의 자식 네로를 황제로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하나씩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3번째, 즉 네로의 삼촌이었던 칼리굴라가 죽자 이제 다른 황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 황제가 됐던 사람이 클라우디우스였습니다. 근데 이 클라우디우스가 4번의 결혼을 하게 되는데 3번째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요. 대놓고. 클라우디우스를 보라는 듯이 불륜을 저지르다가
그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황후 자리가 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황후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가? 그 주변에서 황후 후보로 3명이 추천이 됐는데 그 중에 네로의 엄마였던 아그리피나가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 클라우디우스는 아그리파의 삼촌이기도 했어요. 그럼 둘이 결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삼촌과 조카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로마 법에서도 이 삼촌과 조카의 결혼을 승인해 줄 수 있는 법이 없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금지된 결혼이라고 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클라우디우스 입장에서는 좀 더 혈통이 좋은 그런 황후를 얻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아그리피나는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황후가 된다면 자기가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바꾸기 위해서 여론몰이를 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정치인들은 뭘 하고 싶은데 법을 안 돼요. 그럼 법을 바꿔요. 제일 옛날도 간단한 그렇고 요즘도 그래요. 방법이네. 요즘도 그래요. 대단하다. 결국 법을 바꿔서 황제의 4번째 황후가 된 아그리피나. 이제 뭘 해야 되죠? 자기 자식을 뭐 그렇죠. 키워야죠. 자기 자식을 키워서 후계. 황제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결혼하면 네로가 황제가 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클라우디우스에게는 친아들이 있었어요. 친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한 명. 이름이 브리타니쿠스라. 그럼 브리탄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 상황에. 그렇죠. 그냥 놔두면 브리타니쿠스에게 아마도 클라우디우스가 지목하겠죠. 왜냐하면 자기 친아들이니까.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브리타니쿠스보다 더 아들. 네로가 후계자이도록 만드는 거였어요. 첫 번째 행보가 뭐냐면 클라우디우스한테 가서 양자로 입적을 시켜달라. 그래서 친아들과 똑같은 권리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합니다. 클라우디우스가 승낙했을까요? 안 했겠죠. 왜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후계자 뭐 브리타니쿠스 때문에. 그러니까 아그리피나가 거기다가 뭘 덧붙이냐면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아들 중에 브리타니쿠스가 있었는데 딸도 있었어요. 옥타비아라는. 그러니까 이 아그리피나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아들 네로를 양자로 입적하고 그 다음에 옥타비아랑 내 아들을 결혼시켜라. 뭐야? 그 사이에서 아들이 날 경우 이거는 정말 좋은 혈통, 황제가 되기 좋은 혈통이다.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정말 무섭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브리타니쿠스가 누구 아들인가 하면은 세 번째 아내. 세 번째 아내. 실치 그럼. 세 번째 아내. 불륜녀의 아들이었는데. 그렇죠. 실죠. 그러니까 이 브리타니쿠스가 자기 친아들이긴 하지만 찝찝해. 맞아. 이런 자식이 나의 후계자가 된다는 거 구설수에 계속 오를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계승권이 어디로 가냐면 네로한테 가. 그래서 결국 클라우디우스는 네로를 양자로 입적하고 자기 사위로 삼고 후계자로 지명하게 돼요. 대단하다, 아그리피나. 자, 이렇게 해서 네로는 그 어머니의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황제의 자리로 가까이 가게 됐습니다. I adopt this worthy young man as my son, Lucius Claudius Nero. 황실 자체에서는 이렇게 입지를 다져놨지만 이 황실에서만 황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 전체를 지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지지가 있으면 좋을까요? 시민들? 원로원? 원로원? 원로원.
없다. 원로원 무섭죠. 카이사르도 원로원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지를 해주고 네로 황제가 될 만하구나 이렇게 여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위해서 또 아그리피나가 아주 엄청난 퍼포먼스를 준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이게 되는 전차 경기장에 네로랑 브리타니쿠스를 같이 입장을 시키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낼게요. 아그리피나는 어떤 방식으로 네로가 클라우디우스의 후계자라는 그런 인상을 심어줬을까요? 정답. 전차 대회라면서요. 네, 전차 대회. 그 네로 전차에다가만 막 돋보이게 돋보이게. 네. 바퀴에 막 불꽃 나오게 해놓고 막 온 튜닝을 해놓는 거예요. 광폭 타이어에 막. 광폭 타이어에다가 멋진 마차를 타게 하고. 엄청. 그리고 브리타니쿠스는. 브리타니쿠스는 뭐 자기 아들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노새로 그냥. 노새. 이런 소리 나는 노새 말 당나귀로 해놓고. 이것도 접근이 너무 좋아요. 맞아. 이 둘을 대충 합하면 나오는데 마차가 아닌 다른 걸 이용해서 네로가 훨씬 더 돋보이게 만들었어. 보이게. 마차가 아니라고? 마차가 아닌 뭘까요? 정답. 네, 혜성 씨. 뭔가 네로를 이미 황제가 된 것처럼 황제 코스튬을 다 이렇게 풀 세팅 해가지고 내보내요. 그리고 브리타니쿠스는 그냥 일반 신하처럼. 일반화처럼. 그래서 황제와 신하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을 것이다. 네. 정답입니다. 두 형제가 입었던 옷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실래요? 네. 예. 이거 봅시다. 야, 너무 심하다. 그 정확하게 이랬는지는 모르는데 남아있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저런 옷을 입었을 것이다. 특히 저 보라색 옷은 전투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개선 장군으로 행진할 때 입었던 옷이래요. 저 보라색 옷이 진짜 염색하기 너무 비싸서 그렇죠. 환자님은 입을 수 없는 그런. 그래서 그 네로는 마치 개선 장군이 입는 듯한 옷을 입게 하고 브리타니쿠스는 그냥 평범한 어린 소년들이 입는 옷을 입게 하는 그런 거였어요. 옷이 중요해. 그냥 대놓고 그렇게 해도 돼요? 자, 이걸 봤던 클라우디우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단순한 아들 사랑이 아니라 저 여자가 권력에 대한 욕망이 엄청나구나. 그렇죠. Have you completely lost your mind? Have you? I'm the Emperor's wife. If you will have the courtesy, your wife has prepared a feast. 그건 왜 이 클라우디우스에게는 또 위협이 될까요? 저 여자가 저런 여자가 나를 몰아내고. 아들을 위해서 나를 몰아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런 여자라면 나에게도 칼을 들이댈 수 있지 않을까? 이걸 느낀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어느 날 이 술에 취한 클라우디우스가 나의 운명은 무엇인가? 아내의 죄를 참고 있다가 나중에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내 운명인가? 뭐 이런 식의 말을 했대. 그리고 이걸 또 우연히 아그리피나가 들었어요. 또 우연히 아그리피나가 들었어요. 와. 아니 뭐 드라마도 아니고 어떻게 들었지? 그렇죠. 뒤에서 거기로 막 얘기 다 막잖아요. 정말. 그 아그리피나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거 봐라. 불안해요.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저 봐라. 저거 눈치챘는데? 그래서 클라우디우스가 가만 안 있겠구나. 왜냐면 벌을 내린다는 얘기를 썼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아그리피나는 점점 불안해지고 초조해졌겠죠. 이거 내가 조금 천천히 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그리피나가 결심을 하게 되는데 어떤 행보를 취하게 될까요? 누가 없어져야겠네. 클라우디우스가 없어져요. 그런데 이걸 대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독사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클라우디우스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 중에 버섯 요리가 있었대요. 이 버섯 요리에다가 독약을 뿌리게 됐고. 그래서 버섯 요리에 독약을 뿌려서 클라우디우스에게 먹이기로 하고 실제로 먹게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클라우디우스가 그 독이 든 버섯을 먹고도 죽지 않았던 거예요. 와우. 여기서 또 하나 문제를 합니다. 음식에 독을 넣어 황제를 암살하려던 계획은 황제의 행동 때문에 어떤 행동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치료법 중에 하나로도 쓰인 것인데 이게 무엇일까요? 독에는 독이죠. 스콜피언, 뭐 정갈 이런 걸로 이미 푹 찌르는 거야. 그래서 독의 면역을 시키는 거야. 내 몸에 빨리 가지고 와. 있어. 근데 찔렀다가 거기서 죽으면 어떡해? 그러면 그거 복불복인 거예요. 오답입니다. 평소에 하는 행동이 아니면 그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정답. 네. 그 예전에 로마 시대 귀족들이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위의 양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먹고 토하고 계속 먹었다고 들었거든요. 다른 거 먹으러 토한 거 아닐까요? 그 습관 때문에 토해내서 또 딴 거 죽지 맛있는 거 않았다. 먹으려고. 맞겠다. 일단 정답입니다. 토하는 게 치료법이라고요? 로마 황실의 그 사치 그리고 얼마나 향락적이고 쾌락적이었는가, 쾌락을 추구했는가. 그 누워서 먹고 또 먹고서는 더 맛있는 음식이 나오니까 가서 토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체하는 거를 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토하는 거였다고요. 근데 그 클라우디우스가 그걸 먹고 속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토하니까 그 독이 번지는 것이 좀 약화되면서 죽지 않았던 거죠. 그 아그리피나가 이 모습을 보고 물러섰을까요? 더 먹어요. 설마. 더 먹어요 그러면 먹겠어요? 괜찮아요 하면서 물에다 독 타가지고 괜찮아요 하면서 동물을 먹이는 거죠. 너무 무서워. 지금 속이 안 좋으시군요. 그러면서 물 한 잔 마세요 하면서 동물을 주는 거죠. 예, 그것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와우. 그때 로마인들이 썼던 게 뭐냐면 깃털이 있대요. 그렇게 그 토하게 만드는 깃털. 그리고 아그리피나가 그 깃털에다가 독약을 묻혀서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대단하다. 진짜 무서운 여자다. 정말 그래서 독하네요. 그러면서 당장 후계자로 네로가 지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로는 마침내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에 이 로마가 네로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무슨 말이에요? 그 이후에 그렇죠. 진짜요? 네로를 기점으로 로마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이미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그 사건. 알고. 로마 대화재 사건이죠. 바로 이 로마 대화재 사건이 벌어지면서 네로가 몰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게 영화에 많이 나오게 되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쿼바디스라는 영화인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이 쿼바디스의 한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r does it, Tigellinus? Rome is a sea of flames. It burns from rim to rim. 이 불은 6박 7일 동안, 거의 일주일 동안 계속됐다 그러는데 그건 당시에 로마 자체가 화재에 굉장히 취약했기 때문이죠. 목조 건물이었나요?
예. 그러니까 뭐 귀족들이나 신전이나 황제들의 궁전은 돌을 많이 사용하고 콘크리트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 서민들이 사는 건 전부 목조였대요. 그리고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고 층수도 높고. 그래서 불이 한 번 나면 그냥 진짜 싹 번지는. 소방대가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어요? 네, 그런데 소방대가 하는 일이 양동에 물 퍼서 버려. 그러니 이게 불이 꺼지겠어요? 안 꺼지죠. 그러니까 화재가 일어나면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이 불난데 옆에 건물을 다 제거하는. 그래서 여기만 사게. 그러니까 최대한 번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총 14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완전히 타버린 지역. 그리고 파란색으로 된 게 거의 한 반 정도, 반 이상.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3분의 2가 타버렸다. 와우. 그러면 엄청난 일이죠. 난리 난 거죠. 난리죠. 그러면 이 일로 인해서 평민들은 삶의 근거지를 다 잃어버리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원성이 나오겠어요? 누구야 이거? 그렇죠. 누가 이 짓을 했어? 누구 때문에? 그래서 범인 색출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네로였어요. 갑자기 왜 네로를 지목했지? 그 수에토니우스가 남긴 그 대화재에 관한 기록에 따르면은 이 네로가 그렇게 그 로마의 도시를 불만스럽게 여겼대요. 너무 오래되고 추한 건물로 가득 차 있고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가 이렇게 나 있고 이런 것들을 되게 보기 싫어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로는 그리스에서 이렇게 오래전부터 내려온 속담 가운데 내가 죽으면 이 대지가 화염에 휩싸이게 하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을 누군가 하자 내가 죽으면? 아니야. 내가 살아있을 때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네로가 불타는 그 밤에 탑 위에 올라가서 그 불난 풍경을 보고 노래를 불러요. Take now this road, oh, receive our love, we pray. Consume her as would a furnace. Burn on, oh ancient road, burn on, burn on. 끔찍하죠? 불이 났는데 황제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뭐 일설에 의하면 트로이 전쟁에서 트로이가 불타는 장면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면서 야 내가 그동안 트로이가 어떻게 멸망했고 어떻게 불탔는지 잘 몰랐는데 이거 보니까 알겠다. 그러면서 그 흥에 겨워서 노래를 불렀다. 근데 사실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 게 있죠. 네로가 왜? 이유가 없어요.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없죠. 정말 네로가 불을 질렀냐? 이럴 때 지른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학자들이 많아요. 실제로 보니까 네로는 그 화재 발생일에 로마에 없었어요. 뭐야? 로마에 없었어요. 뭐야? 엄마가 그 휴양했었던 안티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그리파의 고향이었거든요. 거기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화재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네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불 꺼. 불 끄라고 지시를 내리고 자기도 직접 뛰어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그 불을 끄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공공 건물이나 자기 사적까지도 다 내놓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임시 숙소를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잘했네. 근데 이것만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진화 활동과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해서 잘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이건 네로가 했던 거야. 네로는 이걸 보면서 노래를 했어. 이런 소문은 잦아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네로의 정치적 이미지는 완전히 큰 타격을 입게 되죠. 이런 일이 자꾸 번지니까 네로가 아무리 해도 자기가 노력을 해도 이게 잦아들지 않으니까 네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해요. 극단의 조치를.
바로 이 화재의 범위를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희생양 삼아. 예, 자기에게 쏟아지는 화살을 다른 데로 돌린 건데 그게 누구였죠?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로가 딱 보니까 저건 신생 종교여서 세력이 없고 게다가 지나친 포교 활동으로 로마인들을 간섭하기 때문에 반감을 사고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잡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서 그 대화재의 범인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하고 걔네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해요. 잡아들이면서 처참한 방식으로 처벌을 해요. 그 당시에 그 이런 현장의 공포스러운 모습은 역사가들도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를 했고 후대의 화가들도 많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몇 개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 높은 곳에 네로가 앉아 있죠? 매달아놨네. 네, 매달아 놓고 불을 태우고 있어요. 화형이네, 화형. 네, 화형인데 밤에 했대요. 그래서 완전히 무슨 폭죽쇼 하듯이 시민들을 모아놓고 이 기독교인들을 태우는. 네로의 평판은 계속 나빠졌고 그러자 이제 65년이 됐을 때 화재가 난 다음에 또 네로니아를 개최해요. 바로 이 축제의 말미에 또 한 번 네로가 엄청난 짓을 저지릅니다. 또 뭐 했어요? 이 축제에 한참 빠져있던 네로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포파이아가 계속 늦게 들어온 네로를 보고 잔소리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포파이아가 아이를 갖고 있었대요. 그런데 네로가 자기는 안 돌보고 나가서 그렇게 축제에만 빠져있는 모습을 보고 핀잔을 주자 네로가 포파이아한테 귀찮아하면서 포파이아 발로 차요. 포파이아 발로 차요. 임신한 사람을. 네. 그래서 포파이아가 그게 그냥 차버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짓밟는 식으로 됐나 봐요. 그래서 포파이아도 죽고 아이도 죽고. 죽을 때까지 짓밟았다고요? 예. 진짜 약간 미쳐가는 것 같아요. Don't you ever hit me! 게다가 나중에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포파이아를 죽인 거예요. 옥타비아까지 죽이면서 데려왔던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이었잖아요. 게다가 아이까지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면서 네로가 막 후회를 하고 그러면서 계속 포파이아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서 또 하나 문제를 한 거예요. 자, 자기가 사랑했던 포파이아를 잊지 못한 네로는 로마의 법을 어기고 어떤 일을 또 저지르게 돼요. 이것 때문에 로마 시민과 원로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데 네로의 이 행동은 무엇일까요? 저요. 네, 지원 씨. 습관 있잖아요. 얘 무슨 일 치르고 나서 항상 꼭 하는. 포파이가 죽었는데 기린답시고 또 파티를 여는 거야. 그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포파이아랑 관련이 있어요. 힌트를 좀 드리면 일단 그 포파이아를 그리워해서 한 행위인데 사랑과 관련이 있어요. 그 사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노력이고 아마 여러분들의 상상을 넘어설 거예요. 그래서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자, 포파이아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웠을까요? 예, 선생님 정답. 베르토 씨. 제가 기억하는 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로가 그때 포파이아 닮은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했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남자를?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포파이아 잊지 못하고 지나다니다가
포파이어를 너무 닮은 노예 소년을 발견한 거예요. 아, 노예였어. 그의 이름이 스포루스. 그래서 남자애를 데려다가 난 얘랑 같이 살래. 왜? 이러는데 그러니까 동성 간의 결혼은 뭐 로마에서 아직 안 되죠. 그런데 이 성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로가 또 극단의 조치를 취해요. 정전환 수술 시켜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세를 시켜놓고 소녀처럼 만들어놓고 옷도 여자처럼 입히고 실제로 결혼식을 거행해요. My puppet. 여러분들이 만약 원로원 의원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어요? 참을 수 없어요. 참을 수 이제 없어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쟤는 안 되겠다. 미쳤다. 사실 한 번 황제가 되면 죽을 때까지 황제잖아요.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어떻게 보면 원로원인데 원로원이 이제 짜고 네로를 없애고 새로운 인물을 세우자. 그러면서 당시에 로마 원로원의 사이에서 신망이 높던 피소라는 사람을 차기 황제로 예정해 두고 음모를 했죠. 근데 이 계획이 성공하지 못해요. 이 속에서 같이 활동하던 한 사람이 내부자 고발을 해서 네로가 이 사실을 알고 이 가담자들을 다 불러다가 죽여. 세네카까지 혐의를 뒤집어 씌워. 스승까지? 세네카는 뭐하러? 피소 음모의 가담자 중에 루카누스라고 하는 세네카의 조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루카누스를 사주한 게 세네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로가 세네카에게 그 사형 언도를 내리는데 그냥 다른 사람이 이렇게 처형하는 게 아니라 자살을 명했어. 어제 스승한테 자살하라고.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세네카는 네로가 자기 엄마 죽일 때부터 나도 언젠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예감했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세네카가 증기탕에 자기를 넣어달라 그래가지고 증기탕에 들어가서 질식해서 죽었다. 와, 그건 너무 괴롭겠다. 네, 그렇죠. 이 피소 사건을 겪은 다음에 네로는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의 행동 중에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다 자기를 제거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제거를 했어요. 그 다른 동네 속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위협을 느끼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네로가 믿을 수 있는 군사령관들이 다 죽으니까 이제 속주들 속에 있던 사령관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갈리아 속주에 있던 총독 빈덱스라는 사람. 빈덱스 이 사람이 세력을 모아가지고 원로원 의원들과 짜서 나를 도와달라. 내가 네로를 제거하겠다. 그때 이 빈덱스가 갈바라는 사람을 찾아요. 그러니까 갈바가 알았다. 지금 이 네로를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로마는 정말 큰일이 나겠다. 원로원에서는 당장 네로를 로마의 적이라고 규정하는 포고문을 내려. 이제 정말 네로가 궁지에 몰립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다 모여 했는데 주변에 근위병들, 친위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들도 다 네로에게 돌아섰던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남아있던 사람은 네로의 노예 4명이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폐하 가시죠. 그러면서 그 로마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그 은신처에다가 넣었는데 사람들이 그 갈바의 세력들이 그걸 알고 그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이 네로가 이제 죽음을 직감한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깨끗이 자결을 해야겠다. 네로가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라틴어로 한번 준비해봤는데 유명한 얘기예요. 꽈리스 아르티펙스페라요. 네. 죽으면서 꽈리스 아르티펙스페라요. 네. 무슨 말이에요? 나와 같은 위대한 예술가가 죽어야 한다니. 끝까지 이런 자기의 말 하면서 죽었다고. 대단하다 정말. 끝까지. 네. 정말 놀라운 거는 네로가 죽고 그 화장을 다 해주고 수습하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스포르스. 자, 이렇게 해서 네로는 어이없게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 네로 얘기를 쭉 들어보셨는데 이 네로의 좋은 점 그리고 이제 네로가 잘했던 점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많이 부각을 시켰죠. 그리고 얼마나 포악하고 난폭하고 정말 광기 어린 악마와 같은 모습을 보여줬나 이거 같이 보여드렸는데 우리는 지금 제가 전달해드린 얘기를 전부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근거는 기록 때문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 기록이 정말 객관적이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 번 더 던질 수가 있죠. 최근으로 오면은 폴란드의 한 작가가 아까 봤던 그 영화의 코바디스라는 작품을 써요. 이때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그대로 사실로 얘기하기보다는 네로의 이미지를 가지고 폴란드를 침공한 러시아를 빗대 썼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연합군들은 히틀러와 이 나치 세력들을 또 네로로 그리고 이 히틀러와 독일군에게 싸우는 연합군의 이미지를 그 네로를 제거하는 어떤 성전의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었대요. 특히 역사는 뭐 승자의 기록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또 바꿔 말하면 기록한 자가 승자가 되는 거죠. 역사를 본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역사적인 사료를 본다는 건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교수님의 강의를 쭉 들어보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게 한 단어로 표현될 수가 없고 다시 한번 뭔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 내리면 안 된다는 게 좀 느껴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냥 굉장히 선입견처럼 고정된 이미지로 많이 봤었는데 오히려 오늘 교수님 덕분에 정말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듣고 그리고 우리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정말 해석하려고 하는 그 태도 좀 더 중요하다는 거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얘기를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